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계절은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었다. 강지원 32해를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인 그는 텅 빈 집안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1년이라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어머니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은 시간의 흐름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구멍처럼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말 아침 그는 평소라면 늦잠을 잤을 시간이지만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의미 없이 채널을 돌리던 그는 문득 다락방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그 누구도, 심지어 아들인 자신조차도 발을 들이는 것을 유독 꺼려 하셨던 그곳. 이제는 그곳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무거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어쩌면 그곳에 남겨진 어머니의 흔적들을 정리하는 것이 이 길고 긴 애도의 마침표를 찍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락방으로 향하는 접이식 사다리를 내리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갇혀있던 시간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잊고 싶었던 혹은 잊어야만 했던 과거의 편린들이 먼지처럼 피어오를 것만 같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어두컴컴한 계단 위로 첫 발을 내디뎠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다락방 내부는 예상대로였다. 한낮의 햇살이 유일한 창문을 통해 가느다란 빗줄기를 만들어내며 공기 중에 부유하는 수억 개의 먼지 알갱이들을 비추고 있었다. 사방에는 그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낡은 장난감 상자, 이제는 누렇게 바래버린 초등학교 시절의 상장들, 그리고 더 이상 입지 않는 계절 옷들이 담긴 커다란 상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모든 물건 위에는 세월이라는 이름의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다. 지원은 마스크를 고쳐 쓰고 팔을 걷어붙였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는 일단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상자부터 끌어내기 시작했다. 상자를 열 때마다 잊고 있던 유년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다. 색이 바랜 로봇 장난감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그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던 녀석이었다. 낡은 스케치북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와 자신의 모습이 서툰 크레파스 그림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몇 시간을 꼬박먼지와 씨름하며 잡동사니들을 버릴 것과 남길 것으로 분류하던 중이었다. 낡은 옷가지들이 담긴 상자더미 뒤편 다락방의 가장 구석진 곳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다른 상자들과는 달리 그 괴짝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지원은 괴짝을 조심스럽게 끌어냈다. 표면에는 정교한 나전칠기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세월의 흔적으로 나무는 거무죽죽하게 변해 있었다. 어머니가 아끼던 물건이었을까? 그는 집안을 뒤져 작은 공구 상자를 가져왔다. 낡은 자물쇠는 생각보다 쉽게 부서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짝 뚜껑이 열리자 조명 냄새와 함께 잘 보관된 아기 옷가지들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베네저고리 작은 양말, 앙증맞은 모자. 어머니는 그의 어린 시절을 이 상자 안에 고이 봉인해 두었던 것이다. 지원의 가슴 한구석이 찡해왔다. 옷가지들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그 아래의 낡은 사진, 앨범 몇 권과 함께 손때가 묻은 갈색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나타났다. 지원은 무심코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는 첫 장을 넘겼다. 익숙한 어머니의 필체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1993년 4월 5일 날씨 맑음. 우리 아가 지원아, 네가 세상에 태어난 지 벌써 100일이 되었구나. 곤히 잠든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단다. 이 작고 따뜻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엄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부디 이 세상의 모든 바람과 비는 엄마에게만 오고 너에게는 언제나 따스한 햇살만이 비추기를. 사랑한다, 내 아들. 초반의 몇 페이지는 온통 아들에 대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 아장아장 첫걸음말을 떼던 날, 유치원 입학식 날의 감격.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겼다. 잊고 있던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는 다락방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이어리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다이어리의 중반부를 넘어서면서부터 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행복과 사랑을 노래하던 문장들 사이에 설명하기 힘든 불안과 초조함이 묻어나오기 시작했다. 2001년 9월 12일 흐림. 오늘 지원이의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가 있었다. 씩씩하게 달리는 우리 아들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문득 관중석에 앉아 있는 낯선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지원이를 보는 것 같기도 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일까? 서둘러 지원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우리가 이곳에서 조용히 살게 내버려 두기를. 2005년 3월 2일 비. 지원이가 중학생이 되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제법 어른스러워 보여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선다. 아이가 자랄수록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테니까. 어둠은 빛을 가만두지 않는 법이다. 밤마다 악몽을 꾼다. 그날의 비명 붉은 화염, 그리고 차가운 눈빛. 아, 신이시여, 제발 우리 아들을 지켜주소서. 이 모든 비밀을 저는 무덤까지 가져가야만 합니다. 지원의 미간이 좁혀졌다. 어머니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다. 낯선 남자의 시선, 악몽 비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어머니는 평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신 분이었다. 사진으로만 본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다. 그런 어머니에게 무슨 비밀이 있다는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달려갔다. 뒤로 갈수록 글씨는 점점 더 급하고 불안정해졌다. 어떤 페이지는 눈물 자국 때문에 잉크가 번져 있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마지막에 적힌 날짜조차 없는 짧은 글귀에 그의 시선이 멎었다. 그것은 유서에 가까운 절박한 기록이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엄마가 모든 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뜻이겠지. 부디 나를 용서하거라. 너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선물해 주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구나.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야 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리고 너는 강지원이 아니야. 순간 지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내가 강지원이 아니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다. 내 진짜 이름은 한도윤.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었던 사진 속의 그 다정한 강민호 아저씨는 우리 모자를 지켜주신 고마운 분이지만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아버지는 이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탐욕스러운 악마의 손에 모든 것을 빼앗겨야만 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고 마지막 핏줄인 너까지 없애려 했어.
그래서 엄마는 도망쳐야만 했단다. 너를 살리기 위해 너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야만 했어. 언젠가 진실을 마주할 힘이 생겼을 때, 혹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를 위해 이 기록을 남긴다. 괴짝 맨 아래 사진 앨범 뒤쪽에 작은 주머니가 있단다. 그 안에 있는 낡은 열쇠와 주소, 그곳에서부터 너의 진짜 삶을 되찾으렴. 하지만 기억하거라, 아들아. 진실을 향한 길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엄마는 알 수 없다. 부디 살아남아다오.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선한 마음을 잃지 마렴. 그것이 너의 아버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니까.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지원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에 들린 다이어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내려놓고 미친 듯이 괴짝 안을 다시 파헤쳤다. 앨범 뒤에 정말로 작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다. 주머니 안에는 녹슨 열쇠 하나와 서울시 종로구 권농동 148이라고 적힌 낡은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한도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자신의 진짜 이름이라고 했다. 거실 벽에 걸린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 떠올랐다. 강민호, 어머니는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지난 32년간 자신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이름 아버지 평범했던 과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원은 아니, 어쩌면 도윤은 다락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먼지 쌓인 공간 속에서 그는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홀로 내팽개쳐진 기분이었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끔찍한 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처럼 강지원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길잡이를 따라 자신의 진짜 삶을 찾아 나설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마.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잿빛 먼지가 가득한 작은 다락방에서 강지원의 삶은 끝나고 한도윤의 복수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다락방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다른 속도로 흐르는 듯했다. 창문으로 스며들던 햇살이 어느덧 붉은 저녁 노을로 바뀌고 다시 푸른 어둠으로 짙게 물들 때까지. 지원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손에 쥔 낡은 열쇠와 메모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의 온몸은 보이지 않는 불길에 휩싸인 듯 뜨거웠다. 한도윤, 그의 진짜 이름, 그의 귓가에 낯선 이름이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지난 32년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충격은 슬픔이나 분노 같은 단순한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근간이 뿌리째 뽑혀 나가는 듯한 공허함, 세상에 홀로 둥둥 떠다니는 듯한 이질감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푹신한 매트리스는 마치 가시밭길처럼 느껴졌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다이어리에 적힌 비통한 문장들이 불타는 낙인처럼 눈꺼풀 위를 떠다녔다. 너는 강지원이 아니야. 너를 살리기 위해 너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야만 했어. 결국 그는 새벽녘의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아버지 아니 강민호 씨의 사진 앞에 섰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속 남자는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봐왔던 얼굴이었다. 어머니는 이 사진을 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매일같이 먼지를 닦았다. 지원은 사진 속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랐고 그의 부재를 그리워했으며 그의 온화한 성품을 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이야기였다. 강민호라는 남자는 그저 그들 모자를 지켜주기 위한 방패막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들을 도와준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월요일 아침 지원은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출근 준비를 했다. 면도를 하고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길은 무감각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생경하게 느껴졌다. 저 얼굴은 강지원의 것인가, 한도윤의 것인가.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는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의 농담도 부장의 잔소리도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아득했다. 컴퓨터 화면의 숫자와 보고서들은 의미 없는 기호의 나열일 뿐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더 이상 강지원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유령처럼 살아가게 될 터였다. 그날 오후 그는 조퇴를 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어머니가 남긴 첫 번째 단서, 한진우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엔터 키를 누르자 수십 개의 검색 결과가 화면을 채웠다. 동명이인이 너무도 많았다. 대학 교수 시인, 중소기업 대표. 그는 검색어에 태아그룹을 추가했다. 한진우 태아그룹. 그러자 검색 결과는 단 한 개도 남지 않고 사라졌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원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걸까? 어머니의 말대로 그의 아버지를 해치고 모든 것을 빼앗은 자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흔적을 남겨두었을 리가 없었다. 2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인물, 그것도 의도적으로 존재가 지워진 사람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그는 몇 시간을 더 매달려 태아그룹의 창립 역사, 초기 이사회 명단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어디에도 한진우라는 이름은 없었다. 태아그룹의 공식적인 역사는 오직 윤태석 회장 한 사람의 위대한 성공 신화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첫 번째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마음 한구석에서 어쩌면 어머니가 오랫동안 혼자 고생하시다가 착각하신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 그 편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을 그저 아픈 어머니가 남긴 환상으로 치부하고 다시 강지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 후 주말이 되자 지원은 두 번째 단서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종로구 권농동 148, 이 낡은 메모지에 적힌 주소였다. 그는 일부러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탔다. 생각이 많을 때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섞여 하염없이 걷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었다. 종로 3가역에 내려 지도를 따라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서울의 중심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낡고 조용한 동네였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한옥과 낮은 상가 건물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그 주소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기대했던 무언가가 아닌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채 방치된 작은 공터였다. 주변 상인에게 물어보니 원래 낡은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몇 년 전 안전 문제로 철거되고는 계속 저렇게 비어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공터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져 버린 기분이었다. 인터넷 검색도 주소지도 모든 것이 허탕이었다. 그는 힘없이 발길을 돌렸다. 역시 모든 것은 망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만 집착을 버리고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던 순간이었다.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에 그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섬광 같은 직감이었다. 그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골목 어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짙게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그 차가 자신을 향해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찝찝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다. 그 역시 무리 속에 섞여 발을 내디뎠다. 그때였다. 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정지 신호를 무시한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그를 향해 돌진해왔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놀란 사람들의 비명 경적 소리, 그리고 자신을 똑바로 노려보며 다가오는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덮치는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위험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인도 위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그의 바로 앞 아스팔트 위로 덤프트럭이 스치고 지나간 타이어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누군가의 울음소리, 괜찮냐고 묻는 목소리들이 뒤섞여 그의 귀를 때렸다.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원은 멍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괜찮다는 대답 대신 트럭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우연한 사고였을까?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이었을까?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아까 골목 어귀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적힌 어머니의 경고가 떠올랐다. 진실을 향한 길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가 진실에 다가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메시지였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적만은 분명했다. 그의 제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그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 지원은 자신을 부축해주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감사를 표할 경황도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었다. 그저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였다.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골목에 들어서서야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현관문을 잠그고 모든 창문에 커튼을 쳤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그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이제 의심은 사라졌다. 어머니의 기록은 망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로 쓰인 진실이었다. 이제껏 그가 살아온 평범한 삶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위태로운 환상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공포의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남았다. 그것은 분노였다. 감히 자신의 어머니를 평생 공포에 떨게 하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 대한 증오였다. 그리고 결심이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숨지도 않겠다는. 이 싸움의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맞서 싸워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그날 밤 강지원은 죽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도윤이 조용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의 무기력한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자의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도윤의 삶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집안에서도 그는 안심할 수 없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모든 검은색 차량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낯선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회사는 이미 병가를 낸 상태였다. 강지원이라는 껍데기는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안정감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가 돌아가야 할 평범한 삶을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족쇄일 뿐이었다. 지난번의 사고는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어설프게 움직이다가는 어머니가 남긴 단서들을 확인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적들은 어둠 속에 숨어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역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야 했다. 도유는 며칠 밤낮으로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남긴 단서는 열쇠와 주소단 2개뿐이었다. 주소지였던 권농동 148, 이는 공터로 변해 있었다. 어머니가 이런 허무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그녀는 왜 존재하지도 않는 곳에 주소를 남긴 것일까? 어쩌면 주소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곳을 찾아온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일종의 신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적들이 그를 알아봤다면 아군 역시 그를 알아볼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다시 한번 권농동으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지를 찾아 헤매는 불안한 방문객이 아니라 그저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무심한 관찰자가 되어야 했다. 그는 옷장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꺼내 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얼굴의 반 이상이 그늘에 가려졌다. 다시 찾은 권농동은 여전히 낡고 조용했다. 그는 목적지였던 공터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근처의 작은 찻집에 들어가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하염없이 공터를 바라보았다. 1시간, 2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조바심이 점점 커져갈 때쯤 그의 시선이 공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작은 가게 하나에 고정되었다. 성철 시계방,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현대적인 서울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마치 1980년대에서 시간을 멈춘 듯한 낡은 가게였다. 쇼윈도에는 먼지 쌓인 괴종시계와 낡은 손목시계 몇 개가 무심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도유는 저도 모르게 그 가게에 이끌렸다. 수많은 가게들 중에 유독 저 시계방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찻집을 나와 조심스럽게 길을 건넜다. 시계방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가게 내부는 생각보다 더 좁고 어두웠다. 사방의 벽면을 가득 채운 크고 작은 시계들이 각기 다른 속도로 째깍거리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마치 수백 개의 심장이 동시에 뛰고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다. 공기 중에는 낡은 기계 기름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가게 안쪽 작업대에서 한 노인이 작은 부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은빛으로 센 머리카락 깊게 펜주름 그리고 확대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 그는 도윤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한동안 시선을 들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무엇을 찾으시나? 한참 만에 노인이 입을 열었다. 무뚝뚝하지만 묵직한 힘이 실린 목소리였다. 저 시계를 좀 보러 왔습니다. 도윤은 둘러댈 말을 찾으며 더듬거렸다. 여긴 젊은이가 찰 만한 시계는 없을 텐데. 노인은 여전히 확대경을 든 채로 말했다. 경계심이 가득한 말투였다. 도윤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본론을 꺼냈다. 사실은 저 맞은편 공터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예전에 148, 2번지였던 곳 말입니다. 혹시 그곳에 살던 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 순간 노인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도윤은 놓치지 않았다. 노인은 천천히 확대경을 벗어 작업대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도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세월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예리했다. 그런 건 모르네. 나는 그저 시계나 고치는 늙은이일 뿐이야. 차가운 거절이었다. 노인은 다시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려는 듯 몸을 돌렸다.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사람마저 아니라면 이제 모든 희망은 사라지는 것이다. 바로 그때 그의 손끝에 주머니 속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내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것을 아십니까? 쨍그랑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열쇠가 작업대 위에 놓였다. 그 소리에 노인의 어깨가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독수리의 머리가 정교하게 조각된 낡고 녹슨 열쇠, 노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열쇠를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서 한참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수십 년 만에 만난 오랜 친구를 어루만지듯 어디서 이걸 가졌나. 노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기셨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으로 다가가 외출 중이라는 팻말을 걸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도윤을 향해 손짓했다. 따라오게. 노인은 가게 안쪽 낡은 괴종시계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문을 열었다.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가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나타났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작은 지하 벙커였다. 한쪽 벽에는 낡은 통신 장비와 모니터 몇 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작은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다. 노인은 책상 위에 낡은 목재 상자를 가져왔다. 그리고 도윤이 가져온 열쇠를 상자의 열쇠 구멍에 꽂아 돌렸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 몇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는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자네 어머니는 무사하셨군. 마지막까지. 노인은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 도윤을 향해 돌아보며 깊게 허리를 숙였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련님, 생전 처음 듣는 그 호칭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저는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한진우 회장님의 비서실장이자 경호팀장이었습니다. 박성철. 그는 지난 20여 년간 이 낡은 시계방에 숨어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찻잔을 내오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다이어리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잔혹했다. 한진우와 윤태석은 맨주먹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태아그룹을 일군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사이였다. 한진우 회장은 천재적인 사업가이자 따뜻한 가슴을 가진 리더였다. 반면 윤태석은 야망이 크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회사가 커질수록 윤태석의 탐욕과 질투심도 함께 커져갔다. 결국 그는 한진우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가던 날 전용기에 손을 써 추락사고로 위장해 그를 살해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윤태석은 한진우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그의 가족과 측근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박성철 실장과 몇몇 충직한 부하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윤태석의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 앞에 역부족이었다. 결국 박 실장은 갓 태어난 도윤과 부인을 피신시키는 것을
마지막 임무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다. 사모님께서는 아는 분이었던 버스 기사 강민호 씨의 도움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지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언젠가 도련님께서 돌아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계방은 제 위장이자 윤태석의 동태를 살피는 저의 감시초소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도윤은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의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 그의 죽음, 어머니의 고통,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위협,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지난번 트럭 사고는 윤태석의 짓이 틀림없습니다. 도련님께서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그의 아들인 윤민혁 전무는 아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잔인한 놈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위험해질 겁니다. 박성철 실장의 눈빛이 비장하게 빛났다. 그는 상자에서 서류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그것은 한진우 회장이 생전에 남긴 진짜 유언장과 윤태석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의 사본이었다. 이것이 회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윤태석은 이미 법과 정치를 모두 손아귀에 쥔 괴물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박성철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주름이 팬 눈으로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을 기다려온 충신의 간절함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이제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도련님,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복수와 정의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를 묻는 운명의 갈림길이었다. 도윤은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혼란과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갑게 타오르는 불꽃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박성철 실장의 질문은 지하 벙커의 묵직한 공기 속에 메아리 쳤다.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도윤의 남은 인생 전체를 관통할 운명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도망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왕좌를 되찾을 것인가? 평범한 강지원의 삶으로 돌아가 거짓된 평화 속에서 불안에 떨며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한도윤의 이름으로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의미 없이 낭비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명예와 어머니의 하늘 위해서라도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싸우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던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기로 결심한 한 가문의 마지막 후예였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윤태석이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을 되찾겠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박성철 실장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십 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도련님, 그 길의 끝이 무엇이든 이 늙은이가 목숨을 바쳐 함께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박성철의 지하 벙커는 도윤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다. 윤태석은 이미 정재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가 가진 증거만으로 법적인 싸움을 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언론도 검찰도 그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역공을 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 뻔했다. 적을 무너뜨리려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박 실장이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과거의 것입니다. 윤태석을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현재 저지르고 있는 불법 행위의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야 합니다. 태아그룹 내부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들은 강지원을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우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태아그룹에 침투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다. 박성철은 단순히 충직한 비서실장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청와대 경호실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요원이자 한진우 회장의 곁을 지켰던 최고의 보안 전문가였다. 그의 훈련은 체계적이고 혹독했다. 매일 새벽 5시 도윤은 남산을 달렸다. 처음에는 1km도 채가지 못해 숨을 헐떡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달렸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때마다 그의 정신은 더욱더 단단해졌다. 달리기 후에는 지하 벙커에 마련된 작은 훈련 공간에서 강도 높은 근력 운동과 격투술 훈련이 이어졌다. 박 실장은 그에게 화려한 무술이 아닌 오직 실전에서 자신을 지키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기술들을 가르쳤다. 크라브마가, 주짓수, 단검술. 매일같이 온몸에 멍이 들고 근육통에 시달렸지만 도윤은 단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고통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복수를 향한 그의 의지를 불태우는 땔감이었다. 육체 훈련과 함께 지적인 훈련도 병행되었다. 도윤은 태아그룹의 모든 계열사 현황 재무제표, 이사회 구성원들의 신상 정보를 통째로 외웠다. 박 실장은 그에게 고급 재무회계 기업 법률 정보 보안 기술을 가르쳤다. 평범한 사무직이었던 그는 스펀지처럼 모든 지식을 빨아들였다. 아버지의 천재적인 두뇌를 물려받은 것인지 아니면 절박함이 그의 잠재력을 끌어낸 것인지 그의 학습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였다. 그는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 담긴 낡은 노트를 밤새 읽으며 그의 비전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동시에 윤태석의 경영 방식을 분석하며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지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다. 어수룩하고 선량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철한 지성과 예리한 카리스마가 자리 잡았다. 군살 하나 없는 단단한 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그는 이제 복수의 칼날을 품은 잘 벼려진 검과 같았다. 마침내 침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박 실장은 그의 오래된 정보망을 총동원해 도윤을 위한 완벽한 신분을 만들어냈다. 이름 알렉스 강, 에일렉스 케잉, 국적 미국, 설정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아, 가족관계 전무, 월스트리트의 작은 투자 회사에서 경력을 시작해 뛰어난 실력으로 두각을 나타낸 MBA 출신의 금융 전문가. 고국인 한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고 싶다는 야망을 품고 귀국한 인재. 박 실장은 위조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미국 사회보장번호까지 만들어냈다. 도윤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세련된 안경을 썼다. 어눌한 말투는 사라지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유창한 영어와 전문적인 비즈니스 용어를 구사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강지원을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야심만만한 월스트리트의 인재 그 자체였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박 실장은 태아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태아캐피탈의 채용 공고를 가리켰다. 태아캐피탈은 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이 모이는 핵심적인 곳이었다. 윤태석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돈 세탁을 하는 창구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했다. 그들은 본사가 아닌
이곳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알렉스 강, 즉 도윤은 태아 캐피탈의 해외 투자 분석팀에 지원했다. 그의 이력서는 서류 전형을 가볍게 통과했다. 며칠 후 그는 최종 면접을 위해 여의도에 위치한 태아 캐피탈 본사 빌딩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거대한 유리 건물. 아버지가 피와 땀으로 세웠으나 이제는 원수의 소굴이 되어버린 곳. 도윤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비장한 투지 때문이었다. 면접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맞은편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임원 3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알렉스 강이 이력서를 훑어보며 송곳 같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과거 경력에 대한 집요한 검증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한 예측, 그리고 태아그룹에 대한 그의 생각까지. 하지만 도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머릿속에서 수백 번도 더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월스트리트에서의 경험을 막힘없이 풀어냈고 복잡한 금융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해냈으며 태아그룹의 미래 비전에 대해 야심차고 인상적인 포부를 밝혔다. 그의 대답에는 논리와 카리스마가 공존했다. 면접관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알렉스 강 씨, 당신은 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마다하고 굳이 태아그룹에 지원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도윤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저는 승리하는 편에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윤태석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승자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비즈니스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아그룹을 위해 기꺼이 날카로운 사냥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맡은 사냥감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에 면접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면접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윤태석의 제국에 딱 맞는 인재상이었다. 이틀 후 도윤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태아 캐피탈의 빌딩 로비에 서서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거대한 유리벽을 바라보았다. 유리벽에 비친 것은 더 이상 과거의 강지원이 아니었다. 겉모습은 냉철한 금융 전문가 알렉스 강이었지만 그 영혼은 복수의 불꽃을 삼킨 한도윤이었다. 마침내 호랑이 굴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 잔인하고도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태아 캐피탈에서의 첫 몇 주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다. 월스트리트에서 온 천재라는 꼬리표는 동료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질투와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도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고 사소한 실수라도 나오기를 기다리는 하이에나 떼처럼 그를 둘러쌌다. 윤태석이 세운 제국은 실력뿐만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고 밟고 일어서는 자에게만 생존을 허락하는 냉혹한 정글이었다. 도윤은 알렉스 강이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숨겼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아꼈고 오직 압도적인 실력으로만 자신을 증명했다. 복잡한 시장 분석 보고서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투자 기회를 발굴해내 팀의 실적을 몇 배로 끌어올렸다. 그는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했으며 그의 컴퓨터는 단 한순간도 꺼지는 법이 없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를 견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비범한 능력 앞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명성은 곧 부서장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입사 3달 만에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이는 그가 원하던 바였다. 일반 사원들에게는 접근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룹에
가장 민감한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 그는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수많은 숫자들 속에 숨겨진 윤태석의 검은 돈 흐름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마침내 그는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여러 계열사에서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케이맨 제도에 위치한 한 페이퍼 컴퍼니로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송금되고 있는 내역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거래처럼 보였다. 하지만 도윤은 아버지의 노트를 통해 태아그룹의 정상적인 자금 흐름 패턴을 모두 외우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변칙이었다. 그는 박 실장이 미리 준비해준 초소형 보안 USB를 이용해 관련 자료들을 비밀리에 복사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는 완벽한 작업이었다. 이제 첫 번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에 띄는 행보는 어둠 속 다른 누군가의 시선 또한 끌어당기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황태자 윤민혁 전무. 그는 아버지 윤태석을 쏙 빼닮아 냉혹하고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그룹 내에 자신의 허락 없이는 먼지 한 톨 움직이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편집광적인 지배자. 그는 혜성처럼 나타나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알렉스 강이라는 존재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쓸만한 말이 한 마리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회사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은 윤민혁 전무의 호출을 받았다. 태아 캐피탈 빌딩의 최고층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전무실은 그의 권력을 과시하듯 거대하고 화려했다. 방 전체를 감싸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자네가 알렉스 강인가? 윤민혁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마치 먹잇감을 감상하듯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 전무님, 처음 뵙겠습니다. 도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소문은 많이 들었네. 월스트리트의 마이더스의 손이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는 어쩐 일로 오셨나? 비꼬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도윤과 윤민혁 두 사람의 팽팽한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작은 회사가 아니라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이기에 왔습니다. 저는 멈춰 있는 물이 아니라 거친 파도에 제 몸을 던지는 것을 즐깁니다. 야망이 대단하군. 마음에 들어. 윤민혁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도윤의 과거 경력과 사생활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마치 취조라도 하듯. 하지만 도윤은 박 실장과 함께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대답했다. 고아로 자란 불우한 과거, 오직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치열함, 그리고 성공에 대한 불타는 갈망. 그의 대답은 윤민혁이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인간상, 즉 충성스러운 사냥개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윤민혁은 쉽게 믿는 자가 아니었다. 너무 완벽한 것은 오히려 의심을 낳는 법이다. 그는 알렉스 강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도윤에게 극비 프로젝트가 떨어졌다. 동남아시아의 신규 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일주일 안에 제출하라는 지시였다. 표면적으로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지만 도윤은 그것이 덫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데이터는 실제 정보와 교묘하게 뒤섞인 가짜 정보였고 파일 곳곳에는 그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미세한 디지털 트래커가 심어져 있었다. 파일을 외부로 복사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열어보는 순간 그의 모든 정보가 윤민혁의 보안팀으로 전송될 터였다. 그날 밤 도윤은 박 실장의 벙커를 찾았다. 덫입니다.
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박 실장은 데이터를 분석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트래커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탐지조차 불가능합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를 거부하면 의심을 살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진행하는 것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입니다. 박 실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덫을 피하지 말고 역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사람은 밤새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다. 박 실장은 자신의 해킹 기술을 총동원해 태아그룹의 감시망을 우회할 수 있는 가상의 작업 환경을 구축했다. 도윤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며 진짜와 가짜 정보를 완벽하게 분리해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윤민혁이 심어놓은 가짜 정보의 허점을 역으로 파고들어 마치 그 정보를 진짜라고 믿는 척하면서도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 그것은 적의 칼로 적의 허를 찌르는 대담하고도 위험한 도박이었다. 일주일 후 도윤은 보고서를 들고 다시 윤민혁의 사무실을 찾았다. 벌써 다 끝냈다고 불가능할 텐데. 윤민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보고서를 넘기면서 자신의 보안팀장이 보내온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했다. 결과는 이상 없음. 알렉스 강은 단 한 번도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려 시도하지 않았고 의심스러운 행동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알렉스 강은 그가 던진 가짜 정보라는 덫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오히려 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 능력을 넘어선 판을 읽는 통찰력의 경지였다. 윤민혁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소파에 앉아 있는 도윤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알렉스 강이 자신의 시험을 눈치챈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뛰어난 능력만으로 해낸 것일까? 만약 전자라면 그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인물이었고 후자라 해도 자신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었다. 훌륭하군. 아주 마음에 들어. 알렉스 강. 윤민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함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알렉스 강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의심은 더 큰 경계심으로 변해 있었다. 저 녀석은 단순한 사냥개가 아니다. 언젠가 주인의 목을 물어뜯을 수도 있는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늑대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윤민혁의 차갑고 집요한 시선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덫은 피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고요한 수면 아래 두 남자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세차게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윤민혁과의 아슬아슬한 수싸움 이후 도윤은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윤민혁의 감시망이 거미줄처럼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사무실에서의 모든 움직임, 모든 클릭 하나하나가 감시당하고 있을 터였다.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찾아 헤매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대신 그는 이미 손에 넣은 증거들을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다. 박 실장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비밀장부 사본과 자신이 태아 캐피탈에서 빼낸 자금 흐름 데이터를 수백 번이고 교차 검증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박 실장의 벙커에서 그는 마침내 결정적인 한 조각을 찾아냈다. 그것은 20여 년 전 한진우 회장 사후 그의 모든 지분이 윤태석에게 양도되었음을 증명하는 주식 양도 계약서의 디지털 스캔 파일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도윤은 박 실장에게 배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파일에 숨겨져 있던 미세한 디지털 워터마크. 그것은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최소 10년 뒤에나 상용화된 기술이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윤태석은 서류를 위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훗날의 분쟁을 대비해 과거의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가짜 디지털 증거까지 만들어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실수를 낳았다. 이것은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건이었다. 찾았습니다. 실장님,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창을. 도윤은 즉시 박 실장에게 달려갔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박 실장의 눈에는 마침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서렸다. 이제 칼을 뽑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론이나 검찰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윤태석은 손쉽게 증거를 조작으로 매도하고 내부 고발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사회에서 매장시킬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무대가 필요했다. 윤태석이 가장 빛나는 순간 그의 성공 신화가 정점에 달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태아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주주총회. 그룹의 모든 투자자와 언론 그리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윤태석에게는 평생의 업적을 과시하는 대관식과도 같은 행사였다. 그곳이야말로 그의 가면을 벗기고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할 최적의 장소였다. 남은 일주일 동안 도윤과 박 실장은 마지막 결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박 실장은 지난 20년간 숨죽여 지내던 한진우 회장의 옛 충신들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윤태석의 숙청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지만 가슴 속에 한 회장에 대한 충성심과 윤태석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아온 이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자신들의 마지막 명예를 걸고 기꺼이 한도윤의 방패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도윤은 알렉스 강의 신분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다. 박 실장과 외부의 조력자들은 행사장 방송 시스템을 해킹할 준비를 마친다. 결정적인 순간 도윤이 신호를 보내면 모든 스크린과 스피커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동시에 옛 충신들은 현장에 있는 기자들과 주요 투자자들에게 증거자료 사본을 배포하고 외부에서는 미리 약속된 온라인 언론사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터뜨려 윤태석이 언론을 통제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윤태석의 광기 어린 반격으로부터 도윤이 살아남을 탈출 계획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도윤은 가장 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알렉스 강의 모습으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샹들리에와 화려한 장식,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모두 모인 듯한 그곳은 윤태석이 쌓아 올린 탐욕의 바벨탑 그 자체였다. 도윤은 앞줄에 앉아있는 윤태석과 그 옆에서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윤민혁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잠시 후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에 거대한 스크린에 태아그룹의 역사를 담은 웅장한 영상이 흘러나왔다. 영상이 끝나자 윤태석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성공한 제국의 황제처럼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자신의 위대한 업적과 태아그룹의 빛나는 미래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차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태아그룹은 이제 과거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윤태석이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연설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들이 일제히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꺼졌다. 장내가 술렁였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태아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20여 년 전 젊은 한진우 회장이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이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연회장 전체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러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위대한 도전의 첫걸음은 당신이 묻어버린 피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곳, 무대 근처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알렉스, 강아니 한도윤이었다. 그는 가슴에 숨겨둔 소형 마이크를 통해 말하고 있었다. 윤태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윤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이름은 한도윤.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의 등 뒤에 칼을 꽂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한진우 회장의 아들이다. 도윤의 외침과 함께 스크린에는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위조된 주식 양도 계약서, 디지털 조작의 흔적이 선명한 증거, 윤태석의 비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비밀 장부. 도윤은 지난 20여 년간 숨겨져 왔던 배신과 살인의 전말을, 윤태석의 범죄를 조목조목 폭로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져나왔고 투자자들의 고성과 욕설이 뒤섞였다. 박 실장의 팀이 해킹한 인터넷 생중계 채널을 통해 이 모든 장면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 이성을 잃은 윤태석이 마이크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탐욕스러운 괴물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윤민혁은 자신의 개인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정장을 입은 거구의 사내들이 일제히 도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던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몸을 날려 자신에게 달려드는 첫 번째 남자의 팔을 꺾어 매다 꽂았다. 이어진 공격을 유연하게 피하며 두 번째 남자의 턱에 정확한 팔꿈치 공격을 명중시켰다. 지난 몇 달간의 지옥 훈련이 그의 몸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그러나 수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몰린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연회장 곳곳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신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한진우 회장의 옛 충신들이었다. 내놈들이 감히 누구의 아들에게 손을 대는 것이냐. 윤태석 내놈의 죄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싸울 수는 없었지만 자신들의 몸을 던져 경호원들의 앞을 가로막는 인간 방패가 되었다. 그들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는 경호원들조차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만들어준 아주 짧은 시간, 도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연 회장의 비상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바로 그때 호텔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 실장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연 회장은 이제 완벽한 혼돈의 도가니였다. 도윤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비상구 문을 연 채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제국을 보며 절망적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윤태석과 눈이 마주쳤다. 한 남자의 복수는 그 절정에 달했고 다른 한 남자의 제국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폐허 위에서 시작될 또 다른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주 총회장의 혼돈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폭풍과도 같았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경찰들은
순식간에 현장을 통제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음을 직감한 윤태석과 그의 아들 윤민혁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무력하게 체포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철옹성의 황제가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도윤은 박성철 실장과 옛 충신들의 보호를 받으며 혼란의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가 탄 차가 호텔을 떠날 때 백미러를 통해 무너진 괴물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통쾌함 대신 길고 긴 싸움이 남긴 깊은 피로감과 앞으로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태하 게이트로 들끓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을 쏟아냈고 태하그룹의 추악한 진실은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 만천하에 드러났다. 윤태석 부자가 저지른 살인 교사,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과 배임 정재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비리 커넥션까지 국민들은 경악했고 분노했다. 법정 싸움은 예상보다 길고 지루했다. 윤태석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쳤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고용해 도윤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그를 사적인 원한에 눈이 먼 정신이상자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다. 도윤은 박 실장과 뜻을 함께하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윤태석의 죄를 입증해 나갔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있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20여 년간 숨어 살아야 했던 아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모든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법정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도윤은 또 다른 전쟁터에 서야 했다. 바로 태아그룹이었다. 총수 일가의 구속으로 그룹 전체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떨었으며 협력사들은 줄지어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법원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도윤의 정식 상속인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위임했다. 마침내 그가 아버지의 집무실 태아그룹의 심장인 회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20여 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자리에 서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아버지가 보았던 그것과 같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 그 유산을 지키고 바로 세워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피해 복수를 예상했다. 윤태석의 수족이 되어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임원들을 모두 잘라내고 그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릴 것이라고. 하지만 도윤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선한 마음을 잃지 마렴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파괴가 아닌 재건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그룹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을 소집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불안과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강당의 무대 위 도윤은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복수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아버지의 낡은 노트를 통해 알게 된 태아그룹의 진짜 창립 이념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직과 신뢰, 인간 존중, 윤태석이 철저히 짓밟아버린 그러나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치들이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섰습니다. 태아그룹은 더 이상 한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이 주인인 회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직한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윤태석 회장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던 대다수의 선량한 직원 여러분들은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은
직원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움직였다. 강당 곳곳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 박수는 이내 거대한 함성이 되어 돌아왔다. 그 후 도윤의 개혁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그는 박성철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룹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대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윤태석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했던 임원들은 모두 사법 처리되었고 부패의 고리는 가차없이 잘려나갔다. 그 과정에서 저항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는 단호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는 새 살이 돋을 수 없었다. 동시에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뛰었다.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고 비윤리적인 사업들을 과감히 중단했다. 대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떠나갔던 파트너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주가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몇 달 후 길고 길었던 재판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법정은 윤태석과 윤민혁 부자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봉이 내리쳐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탐욕의 제국은 마침내 완벽한 종말을 고했다. 도윤은 회장실에서 TV를 통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센 박성철 실장이 함께였다. 박 실장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회장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숙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고 그의 명예를 되찾았지만 아버지의 꿈을 되살리는 일은 이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고 희망의 증거일 것이다. 그는 이제 그들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리더였다. 전쟁은 이겼다. 이제는 그 폐허 위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평화를 일구어야 할 시간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속에서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아 게이트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그 폐허 위에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한도윤의 리더십 아래 태아그룹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그는 과거의 어두운 유산을 청산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비자금 조성을 위해 세워졌던 수많은 유령 회사들이 정리되었고 정경유착의 고리가 되었던 문어발식 사업 확장도 중단되었다. 대신 그는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따라 정직한 기술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그룹의 새로운 심장으로 삼았다. 태아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IT 기반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회사의 문화도 180도 달라졌다. 과거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수평적인 문화가 자리 잡았다. 회장 한도윤은 더 이상 구름 위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신입사원들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였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곳곳의 사업장을 직접 찾아다녔다. 직원들은 더 이상 회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고 회사의 성장을 자신의 성장으로 여기며 열정적으로 일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태아그룹의 사회적 위상이었다. 도윤은 회장 취임 첫 해 사제를 출연해 한진우 김서연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딴 것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재단은 매년 수백 명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의 수술비를 후원했으며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했다. 한때 탐욕의 상징이었던 태아그룹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회적 책임 기업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내부 세력도 있었고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외부의 시선도 존재했다.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를 지지해주는 박성철 실장. 이제는 그룹의 상임 고문이 되어 있었다가 그의 진심을 믿고 따라주는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었다. 어느 맑게 갠 가을날 오후 도윤은 조용한 발걸음으로 서울 근교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그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 2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언덕이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나란히 자리한 2개의 무덤 앞에 섰다. 왼쪽은 아버지 한진우, 오른쪽은 어머니 김서연.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두 분은 마침내 한 곳에서 평안한 안식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들 모자의 삶을 지켜준 또 다른 은인 강민호 씨의 작은 추모비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도윤은 그가 받은 친절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무덤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비석에 새겨진 부모님의 이름을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분노와 슬픔, 복수심 같은 격렬한 감정들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잔잔한 강물과도 같은 평화와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그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마치 두 분이 바로 앞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회사, 어머니께서 그토록 지켜주고 싶어 하셨던 아들의 삶, 제가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아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는 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유령이 아니라 제 삶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두 분께서 제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회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와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유산 평생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부디 평안하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지를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를 향하지 않았다. 그것은 희망과 책임감으로 가득 찬 빛나는 미래를 향한 힘찬 첫걸음이었다. 그는 복수를 통해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았지만 사랑과 용서를 통해 자신의 진짜 인생을 되찾은 것이다. 언덕을 내려오는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평온하고도 완전한 행복이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한도윤이라는 한 남자의 길고 험난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잊혀진 유산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한 인간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한도윤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선한 마음과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운명을 이겨내고 우리 자신만의 빛나는 유산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시련 끝에 찾아오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펜을 놓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